자, 이번 챕터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탄소 화합물로서 분자량이 보통 많이 넘는 그런 고분자 화합물로 쉽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쉽게 변형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열을 가해도 녹거나 타지 않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면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얻은 여러 가지 탄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촉매 열분해로 에틸렌이라든지 뷰틸렌 또는 아세틸렌, 프로필렌을 만들고 또 이것을 다시 여러 화학 원재료로 만들어서 많은 종류의 상품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같은 그런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제조를 할 수가 있고 또 뷰틸렌이라든지 아세틸렌 또 프로필렌 등을 이용을 해서 합성 고무라든지 플라스틱과 같은 그러한 제품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여러 가지로 첨가 고분자 반응을 할 수 있는 에틸렌 유도체들에 대한 소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그런 고분자 화합물로 우리가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프로필렌 같은 경우도 폴리프로필렌으로 염화 비닐도 폴리염화 비닐 우리가 PVC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작은 그러한 분자들이 수없이 많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자, 고분자를 형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분자에 해당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단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항을 보면 고분자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나서 어떠한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단위체를 주고 거꾸로 고분자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자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이러한 반응을 이 중합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을 바로 중합체 폴리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중합체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가 중합이라는 방법과 축합 중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가 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체가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작은 단위가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클립 연결하듯이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축합 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합을 하면서 물 분자라든지 이런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중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첨가 중합과 축합 중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에틸렌을 단위체로 하고 있고 에틸렌에 대한 그 분자식 구조식이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 사이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이게 고분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결합이 끊어지고 옆에 있는 분자와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이게 폴리에틸렌과 같은 그런 고분자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에 의한 이러한 반응들은 전부 다 첨가 중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항을 보면 첨가 중합 반응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축합 중합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구조를 주고 서로 다른 중합 반응에 의해서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첨가중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면 이 단위체에 존재하는 이중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이중 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어요. 이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서 한쪽은 파이 결합이고 한쪽은 이제 시그마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이 결합이 좀 결합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서로 첨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시그마 결합, 한쪽은 파이 결합인데 이 전자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서로 이렇게 전자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른 쪽에 있었던 이 파이 결합에서 끊어지는 전자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합이 끊어지고 하나의 결합만 남으면서 앞에서 있었던 이 전자와 다른 쪽에 있었던 이 전자가 서로 이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결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첨가 반응을 해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바로 첨가 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생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첨가 중합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분자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n 개만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분자의 그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뭐 만 이상이 되는 것들도 많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 단위체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위체,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것은 염화 비닐입니다. 그럼 이 염화 비닐이 이렇게 끊어지고 첨가 중합을 하면서 첨가 중합체를 형성을 하고 요렇게 형성된 이 첨가 중합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여기에 원래의 단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염화 비닐로부터 만들어진 것, 이것은 우리가 PVC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첨가 중합이 일어날 때 이 염화 비닐에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다른 그 구조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중 결합이 있다고 다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었던 가지가 다른 염화 비닐의 탄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면서 고분자를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첨가 중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단량체의 이와 같은 구조. 이거는 아크로니트릴 구조입니다. 이 아크로니트릴로 이루어진 고분자에 해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단위체를 주고 단위체 또는 단량체 이것을 주고 그다음에 고분자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를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죠. 여기 이중결합을 먼저 찾아보세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여기 지금 옆에 수소가 있지만 수소하고 결합된 게 아니죠.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와 탄소 있고 H가 있고 여기 이렇게 CN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N은 탄소와 이 질소 사이는 또 이제 삼중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결합이 끊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동이 되고 다른 쪽에 있는 그 전자와 연결을 해서 결합을 만드는 구조죠. 여기에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크로니트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고분자를 형성을 하면서 이와 같은 고분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특별히 무색의 어떤 특이한 뭐 마늘 냄새 나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분자를 형성을 해서 수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아크릴 섬유 같은 거를 활용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엔 축합중합입니다. 이 축합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체 분자 내에 있는 각각의 작용기들이 있어요. 이 작용기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물 분자 같은 이런 작은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중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AAA라고 하는 이제 뭐 단위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AA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이거는 첨가 중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BC, BC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 B와 C가 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 물 분자와 같은 이런 작은 단위 체들이 빠져나간다. 작은 분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게 바로 축합 중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작용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페놀과 포르말린이 있어요. 그럼 이 페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페놀 수지, 벤젠에 OH가 있는 자, 이 페놀과
포르말린이 이렇게 같이 축합 중합을 했을 때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CH2와 같은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분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페놀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되고 또 뭐 목재 접착제 같은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축합 중합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페놀 수지 같은 경우 이거는 단위체가 하나는 페놀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포름 알데히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놀의 구조를 보면 이 벤젠 고리에 OH기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페놀입니다. 그리고 포름 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HCHO 요게 이제 알데하이드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축합 중합을 하게 되면 전기 소켓이나 절연 재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요소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요소의 구조를 보고 요거 CO 이중결합에 NH2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이게 두 개가 축합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 목재 접착제 같은 것들 또는 전기 기구 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멜라민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고리 구조에 마치 벤젠과 같은 그런 고리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질소 3개가 이제 탄소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일단 멜라민 구조는 탄소 3개, H6 질소 6개에 해당되는 거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축합 반응을 해서 멜라민 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주방 용기라든지 뭐 도료의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라디칼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종결 단계까지 가며 이와 같은 형태의 고분자를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먼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그 촉매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벤조일 퍼록사이드라고 해서 과산소산에 해당되는 촉매를 넣어주죠. 이렇게 되면은 이 과산소산 안에 들어있는 약한 산소 사이의 결합이 깨어지게 되면서 이제 소량의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페닐 라디칼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라디칼이 이와 같은 형태의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에틸렌하고 첨가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 첨가 반응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중합 과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전파 단계가 되죠. 이 전파 단계에서는 개시 단계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라디칼을 이용해서 알켄 첨가 반응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공정이 반복돼서 중합적인 사슬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디칼 소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라디칼이 소모되는 그 단계에 가서는 모든 연쇄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이 단위체가 중합이 돼서 만들어진 폴리 형태, 즉 고분자 형태가 돼요. 그리고 스틸렌 같은 경우에도 폴리스틸렌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단위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프로필렌이나 스틸렌은 비대칭적인 그런 치환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디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라디칼을 만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라디칼 반응에 해당되는 거, 라디칼에서는 그 고리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화살표를 그래서 에틸렌 여기서는 프로필렌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지금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라디칼에 의해서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생성되는 라디칼 형태는 2차에 해당되는 이런 라디칼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에 해당되는 라디칼이죠. 뭐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라디칼은 사실 1차에 해당되고 있는 이 라디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더 많이 치환되어 있는 쪽이 더 안정하다. 그래서 2차 라디칼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몇 가지 그 폴리머들과 용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 에틸렌 단위체를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우유팩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밀도이기 때문에 하이 덴시티 그리고 폴리에틸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비닐 정도가 단단하고 불투명한 그런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것으로 저밀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라든지 전기 절연체 등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알켄 중합체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중합체의 상표명이라든지 이제 관용명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들은 흔히 재활용 라벨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게 써 있는 것일수록 재활용하기 쉬운 쪽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 생산을 위해 라디칼 중합을 이용하는 고분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 비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필렌을 중합을 할 때는 라디칼 게시제 중합으로 중합을 해서 어떤 고분자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분자량이 작은 형태의 그리스 모양의 물질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분자 구조적으로 규칙적인 그런 배열을 갖는 중합체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의 어떤 입체 이성질체적인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글러 나타라고 하는 그런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메틸기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아이소테틱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라디칼 중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바로 폴리프로필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이온 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온 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량체를 이온화해서 이것을 연결고리로 중합하는 것으로 이온화의 종류에 따라서 양이온 중합과 음이온 중합으로 각각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온 중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황산이라든지 뭐 BF3, 3플로라 붕소 같은 것들이 그 양이온 게시제를 사용을 해서 각 당량체가 양이온화돼서 중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뭐 게시제에 따라서 조촉매를 사용해서 양이온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음이온 중합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음이온에 의해서 당량체가 음이온화돼서 중합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이온 게시제는 보통 당량체에 있는 그 파이 전자를 공략을 해서 결합을 하면서 당량체를 음이온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이온화된 당량체는 서로 다른 장량체의 이중 결합을 끊고 결합하면서 음이온을 이전시키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특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플라스틱은 열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 가소성 수지, 또 하나는 열 경화성 수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구조를 좀 보면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하면 부드러워지고 다시 냉각하면 굳어져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합성 수지가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이 돼요. 이 구조를 보면. 그리고 이 첨가 중합으로 보통 얻어집니다. 이 열 가소성 수지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중결합하고 있었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끊어지면서 첨가 중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열 가소성 수지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이라든지 폴리스틸렌, 폴리염화 비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이 되는 사례와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 예를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각각. 그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그물 구조처럼 되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물 구조 때문에 여기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분자의 그물 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굳어지게 되면 열에 의해서 다시 녹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합성 수지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축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앞에서 우리가 축합 반응에 대한 얘기했었죠.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중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같은 것들이 여기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열가소성 수지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열가소성 수지라고 하면 가열을 하면 물러졌다가 식으면 굳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수지. 앞에서 우리가 열가소성 수지의 구조가 이렇게 사슬형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연화나 용융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가사성이나 점성이 생기는 것. 그랬다가 다시 온도를 낮춰서 냉각을 하게 되면 딱딱한 고체 형태의 상태로 되는 그런 수지를 말합니다. 이게 열가사성 수지다. 근데 이 열가사성 수지도 역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비닐 중합계와 축 중합, 개환 중합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닐 중합계를 보면 이 대표적인 거 우리 폴리에틸렌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구조가 되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을 단위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고분자입니다. 이때 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저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가 많은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정화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하고 더 투명도가 높은 것, 이게 이제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해당이 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적어서 결정화도가 높고 그래서 강도가 뛰어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투명성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 가지가 있는 이런 형태, 여기 지금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가지가 없는 이런 형태는 고밀도인 그런 직세 폴리에틸렌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분자 구조가 바로 그 폴리에틸렌 분자의 이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직선형으로 돼 있죠.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CH2기가 있는 거죠. 탄소에 HH가 있는 것들. 이 구조가 이제 쭉 연결이 된 게 이제 폴리에틸렌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 고분자 물질 중에 하나인 그 고밀도 폴리에틸렌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도 같은 거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강도 면에서 좀 뛰어난 그런 형체가 바로 그 폴리에틸렌 중에서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고밀도 구조가 이제 지그재그형 그런 사슬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이 저밀도 폴리에틸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고 요거는 이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밀도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있는 그런 폴리에틸렌으로서 좀 투명도 같은 것도 좋고 하지만 결정화도가 낮기 때문에 좀 부들부들하고 연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폴리에틸렌의 밀도,
저밀도냐 고밀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보다 가볍고 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 절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약품에도 강하고 또 물에도 내수성도 있고 내약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필름이나 포장 재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우유나 주스의 종이팩 같은 라미네이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렌을 지글러 나타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중합해서 입체 규칙성 고분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지글러 나타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 이름이에요. 카를 치글러하고 줄리오 나타가 발명을 한 촉매입니다. 가지가 없는 이 촉매를 활용하게 되면 가지가 없는 형태의 그 선형의 폴리에틸렌을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촉매를 프로필렌하고 반응을 했을 경우에 이때 중합하게 되면은 입체 규칙성 고분자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입체 규칙성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아이소테틱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아이소테틱이라고 하는 거는 메틸기가 한쪽 방향으로 향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 밑에 구조를 보면 아이소테틱 구조가 있죠. 이 메틸기가 전부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메탈로센이라든지 하는 그런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입체 규칙성을 갖는 그런 폴리프로필렌 같은 것들을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아이소테틱이라는 구조와 신디오테틱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그재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택틱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그재그였다가 또 한 번 있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 있죠. 조금 다르죠. 위에 있는 구조하고는 이런 형태의 구조 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촉매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그 고분자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기술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메탈로센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족 전이 금속 착물에 대한 그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탈로센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프로필렌의 물성이나 기능이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우수하지만 촉매적인 어떤 기술의 장벽이 좀 있다. 그리고 이 메탈로센 같은 경우에는 단량체의 어떤 배위 결합이나 이러한 또 중합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필렌을 단위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가지가 있는 그런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였었죠. 메틸기가 달려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이 메틸기가 한쪽 방향으로 결합되는 그런 형태인 아이소테틱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 용도로는 자동차나 가전, 전기 제품 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중 지글러 나타 촉매를 이용을 해서 폴리프로필렌의 중합으로부터 공업적으로 주로 얻어지는 입체 규칙성 중합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는 문제죠. 여기 이소테틱, 신디오테틱, 어테틱,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우리가 그 구조를 떠올려 보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아이소테틱에 대한 구조였었죠. 그리고 신디오테틱, 그다음에 어테틱 이 각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글러 나타 촉매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선형에 해당이 되는 지그재그 형태의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틸기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랬었죠. 여기서는 입체 규칙성,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입체 규칙성 중합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번 이소테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폴리프로필렌을 합성하기 위한 그 중합 반응 중에서
전이금속이 포함된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이금속을 포함하는 메탈로센 촉매 방법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일단 배위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어떤 리간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전자쌍을 제공을 하는데 이때 전자를 제공하면 서로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러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건 공유 결합이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을 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루이스 염기 형태가 전자가 부족한 그런 루이스 산의 전자쌍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배위 결합의 일종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메탈루센 촉매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배위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라디칼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중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해 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해질 내에서 중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전해 중합이라고 하고, 축합 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분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축합 반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중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축합 중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아크릴 수지예요. 보통 우리가 뭐 아크릴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투광성이 크고 또 착색이 자유로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크릴 수지의 그 기본적인 단위는 메타크릴산 메틸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요 결합, 이중 결합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이 이제 깨지면서 새롭게 이렇게 폴리머를 형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는 이제 채광판이나 빛이 잘 투과가 되니까, 또는 이제 깨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유리 대용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PVC라고 하는 폴리염화 비닐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염화 비닐을 이용을 해서 단위체로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결합, 이중 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첨가 중합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폴리염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이게 태웠을 경우에 보통 유해한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 물질로서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 폴리염화 비닐 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름이라든지 파이프관 또는 전선 피복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수지입니다. 그리고 플로로 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테플론이라는 그런 상품명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이때 이 플로루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테트라 플로루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에틸렌은 탄소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테트라라고 하는 거는 4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4개의 플로루가 있기 때문에 테트라 플로루 에틸렌인데, 수소 대신에 플로루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되고 이중 결합이 됐던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것과 새롭게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폴리머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연결이 되면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프라이팬과 같은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보면 앞에서 했던 내용과 이제 동일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 4개의 플로우가 있으면서 이것이 고분자 형태로 됐을 때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정에서 그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가정용 주방 용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바로 보면,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테프론 고분자를 형성하는 단위체를 찾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단량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량체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에틸렌에 플로르가 4개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조의 이름이 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폴리아세트산 비닐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세트산의 비닐 에스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기본적인 그 단위체에 해당이 되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형태에서 COO 에스터기가 보이고 있죠. 주 용도는 추인검이라든지 뭐 도료, 접착제, 뭐 이런 페인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틸렌 형태의 중합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탄소 이중결합에 있는 부분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첨가 중합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주 용도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케이스 같은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